오늘은 뒤에 어디를 하냐면 15-10 부분 가서 보면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심리 속행이 되면 상고가 지금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 오늘은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요. 심리를 불속행 제도에 의해서 불속행으로 돼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퍼센트예요. 속행이 만약 됐다고 이제 치면 상고가 뭐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인용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오늘은 만약 상고가 인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상고가 속행돼서 상고가 기각되면 이제 그것은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확정이 되죠. 원심법원이 확정이 되죠. 상고 불만이 안 받아들여졌으니까 원심께 정당하다고 본 거니까 그대로 확정이 되죠. 더 이상 불복수단이 없으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한정적인 사유로 나중에 번복하는 재심이라는 제도가 451조 이하에서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확정이 돼서 이제 기판력이 생기니까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상고 인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를 했더니 이번에는 상고가 인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고가 인용되면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 항소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기본 틀이라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 자판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환송하죠. 그래서 여러분 입에 파기환송 이게 입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고가 인용된다라는 것은 원심이 파기되고 그럼 항소심에서 마무리된 항소심 자체의 종국 판결이 파기가 돼서 환송이 되면 다시 항소심으로 가요. 다시 이 항소심으로 가는데 이 마무리됐던 변론이 종결됐던 것 그래서 마무리해서 종국 판결을 했던 것이 파기되면서 다시 재판부가 다시 구성돼서 이 심리가 연속으로 다시 펼쳐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환송되기 전에 요 신급의 마무리됐던 종국 판결이 파기됐기 때문에 마무리 판결이 제거됐기 때문에 요게 다시 연결이 되는 개념이에요. 연결이 돼서 심리가 열리는데 그게 파기환송 뒤에 심리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환송받은 법원은 그 신급의 소송 절차에 따라서 새로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그게 436조 2항에 있네요. 그렇지만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됐으니까 종전재판부가 펼쳤던 변론을 이제 이어받아서 연속해서 펼치는데 하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민사소송에서 직접주의 뭐 이런 것을 배웠는데 요 단계에 펼쳤던 변론은 그때 당시에 판사들이 심리를 한 것이고 지금은 새로 재판부가 구성되니까 요 부분 거를 새로운 재판부는 직접 심리한 상황이 아닌 종전 재판부가 심리한 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한번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형식적인 어떤 상황 처리 비슷한 느낌인데 원래는 직접주의니까 아주 고지고대로 직접주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새로운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에 거를 직접 본 바가 없는 거죠. 심리를 한 바가 없으니까 다시 미주알 고주알 다시 또 구술로 심리를 펼쳐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변론을 갱신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종전 펼쳤던 변론을 여기서 갱신해서 이어받아서 하겠다 정도의 어떤 형식적인 그 직접
심리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변론의 갱신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변론 갱신 절차를 밟으면 여기서 막 펼쳤던 공방이 플러스 여기서 새로 공방을 추가하면서 펼치는 이런 심리가 이제 여기서 펼쳐지는데, 다만 우리가 상고 가기 전에 충분히 변론을 펼쳐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했다면 여기 뭐 추가거리가 뭐 그렇게 새로 나올 거리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한편 대법원이 파기한 법률적인 어떤 해석 적용에 따라서 그렇다면 내가 이런 주장을 펼치겠다라고 새로운 거리의 주장을 펼치려면 펼칠 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항소심 판결 펼쳐질 때까지 펼쳤던 주장 위에 뭐 새로운 것을 펼칠 거리가 있겠느냐. 그럴 거리였으면 여기서 펼쳤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추가거리는 뭐 별거 없을 거라고는 생각돼요. 그래서 뭐 별로 파기환송된 뒤에는 별로 심리가 뭐 이렇게 막 실질적으로 뭐 무슨 논쟁거리를 갖고 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는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파기한 법률 해석 적용에 따른다면 뭔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한번 더 해보겠다. 무슨 얘기를 그럼 이런 각도에서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거리가 있다면 여기서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펼쳤던 변론이 변론 갱신 되면서 그런 변론을 했던 거가 쌓인 것으로 된 상태에서 플러스 여기서 새롭게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주장할 거리가 찾아내서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변론이 종결되고 환송 뒤에 심리에 마감이 돼서 여기서 판결이 내려져요. 그래서 이 판결은 보통 여기 파기 환송되기 전에 판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파기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판을 한다라는 건 저번 때 잠깐 그려줬지만 어떤 사실을 확정해서 여기서 법률의 해석 적용을 해서 항상 이 그림은 가르쳐줬죠. 해석 적용해서 그 효과로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이제 판결의 구조인데 지금 대법원이 타치한 건 이 부분만 타치한다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요거는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표현했죠. 스몰 a라는 사실 확정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이 막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파라는 해석 적용을 해서 이거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했더니 결론으로는 라지 a라는 결론이 나왔다가 요 항소심의 판결인데 누가 패소원자가 뭐를 따지면서 이걸 알파로 해석하면 안 되고 베타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요거는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제 대법원에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적인 것은 불만을 표현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요거는 이제 불만인 거예요. 알파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나는 베타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대로 A고 베타라는 반대 해석을 하면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B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A의 반대의 어떤 상황. 근데 대법원은 이것을 스스로 자판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지. B라고 결론을 라지 B라고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로 할 게 아니라 베타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파기만 하는 거죠.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해서.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펼쳤던 변론의 A라는 스몰 A라는 사실에다가 좀 아까 어떻게 내가 얘기했어요. 추가로 환송된 이후에 펼칠 거리가 있으면 뭔가 더 추가로 펼칠 거리를 다른 각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할 수가 있으니까 A-라는 사실을 추가로 더 펼치려면 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 적용은 알파로 해야 돼요? 베타로 해야 돼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파기한 것에 따라서 심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는 법률의 해석 적용은 이제 알파로 해석 적용하면 안 되죠. 파기한 대로 거기에 기속받아서 베타라는 법률 해석 적용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배분 법칙을 쓰면 뭐예요? A 곱하기 베타 플러스 A 다시 베타인데 요거는 A에다가 베타를 적용하면
라지비가 되는 결론으로 뒤집히는 결론이 갈 것 같은데 요게 변수가 있어서 다시 파기환송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론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갑자기 산수 얘기해서 지금 머리가 빙빙 도는데 내가 말하려는 거 알겠어요? 대법원이 말한 알파가 아니라 베타라고 한다면 결론도 뒤집힐 수 있는데 대부분 뒤집혀요. 그러니까 파기환송되고 나면 이제 원래 거의 결론과 환송 뒤의 결론은 이제 대법원이 알파로 하면 안 된다, 베타로 하라고 했으니까 뒤집힐 확률은 있는데 꼭 100%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A-라는 추가 공방이 들어가니까 A-가 가미되면서 다시 알파라는 결론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법원이 말한 베타라는 법률 해석 적용에 기소는 받지만 그럼 나는 그것에 맞춰서 어떤 사실 주장을 더 했기 때문에 다시 결론은 다시 라지 A로도 갈 수도 있다. 꼭 라지 B로 결론으로 가는 건 아니다. 즉 지금 라지 B라는 건 내가 결론이 뒤집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꼭 파기환송 뒤에는 대부분 뒤집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판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다시 제2차 상고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고를 할 수도 있어요. 요번에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여기서 이겨서 좋았다가 진 사람이 상고를 했고 진 사람 상고에서 파기돼서 진 사람이 이기게 되고 이긴 사람이 지게 된다면 승부가 뒤집혀는 게 대부분이니까 요번엔 누가 2차 상고 하려면 할 수 있겠어요? 그 진 사람. 원래는 이겼던 사람, 여기서는 진 사람이 2차 상고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상고해서 2차 상고가 이제 안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승부가. 상고가 기각되니까 2차 상고가 기각되니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또 거기서 또 한 번 파기되면서 또 3차 접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보통은 파기환송되고 거기서 2차 상고 없이 수긍하고 끝나면 되는데 2차 상고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겼다가 지금 좋은 기분이었다가 좋았다가 상고가 기각되면 자기가 이제 완벽하게 이기는 것으로 끝날 판이었는데 뒤집히면서 여기선 치니까 기분이 이제 완전히 나쁜 쪽으로 패소한 거. 패소, 즉 기분이 나쁜 쪽으로 됐으니까 다시 그 나쁜 기분에 대한 2차 상고를 한다면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기환송 뒤에 심리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과서에 하나 쟁점이 됐던 게 여기 환송 전에 변호사가 뒤에 상고 갔다 오면서 이겼던 게 뒤집히니까 이때 이 변호사의 대리권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판례는 부활된다고 그래요. 환송 전에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에 변호사의 대리권이 환송 뒤에 부활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학설 중에는 이제 거기서 이때의 변호사는 변호사고 신급 대리라고 해서 변호사의 대리권은 끝끝내 가는 게 아니라 신급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동일하더라도 1심 맡았던 변호사가 항소심에 또 등장하는 건 이 사람으로는 동일해도 실제로 보면 다시 선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선임하고 다시 선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때 보수를 받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끝끝내 승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다 맡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약정은 하지만 들어가는 위임장은 1심으로 그 사람 역할은 끝났고 2심은 다시 동일한 변호사라도 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법원은 동일한 변호사라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급 대리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 신급에 한정돼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급 대리의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면 이때 변호사는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학설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신급은 결국 대법원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지만 이렇게 연속되는 개념으로 보니까 부활된다라고 보는 게 실무의 입장이에요. 이해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가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당사자가 뭐 그런 이론을 떠나서 뭐 이겼다가 대법원 갔다 지고 내려오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시원치 않아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뭐 변호사를 바꾸겠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뀌는 거야 바뀔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대리권이 계속 유지되느냐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에서의 논란인데 실무 판례는 부활된다. 근데 학설의 입장에서는 신급 대리 등을 충실하게 한다면 요 신급은 끝났고 대법원 3심으로 대법원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닌 거다. 뭐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거기까지가 정리되면 돼요. 그래서 파기 환송 뒤에 어떻게 심리되는지까지 이제 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상고심 단계 끝났어요. 그럼 같은 상소에 있어서 항소, 상고 말고 이제 항고라는 개념을 하나 가르쳐줬죠. 판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어떤 결정 등에 대한 불복, 항고. 항고는 그러니까 이 부차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 그 본격적인 싸움 내용까지 같이 끌고 다니면서 이 불만을 심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예 단절하고 그 부분만 부차적인 그 부분만 법원의 부차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결정 등에 대해서 그 부분만 떼서 불복해서 다시 한번 가타부타 따져서 옳은지 틀린지를 결정 등에 대해서 한번 심리를 받고 하는 판결의 그 본싸움과는 독립해서 분리해서 재차 심리하는 이런 불복 절차를 말하는 거다. 즉 상소의 종류에는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가 있는데 판결 말고 결정에 대한 것의 불복을 보통은 이 부차적인 것은 판결 속에 묻어가지고 그냥 판결 불만일 때 같이 심리되면 되는데 특별히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이유에서 별도로 본격적인 싸움과 함께 하는 게 오히려 더 번잡해지니까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만 가타부타 심리를 해주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항고는 특별히 그렇게 항고할 수 있다라고 뭐 되어 있을 때만 쓰는 이런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거기 보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독립해서 독립한 상소를 인정한 것인데 판결에 대한 상소인 항소, 상고와 비교해서 간이 신속한 불복 신청으로 부수적 파생적 사항에 관해서 인정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1로 가네요. 16-1 재심에 대해서요. 재심에 대한 용어는 이제 우리가 조금씩 말은 해왔어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에서도 있고 형사사건에서 이런 재심이 많이 요새 되고 있는데 민사사건에서도 이제 뭔가 확정이 됐는데 억울하다 이거야. 그 억울한 이유가 보통은 이제 그 증거가 조작됐다 뭐 이런 거. 증거 조작 사유는 그래도 다행히 재심 사유가 있어. 5호 사유에 가서 보면 451조 1항의 5호에 가서 보면 뭐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그러니까 범죄 행위 같은 것에 의해서 자기 주장이 왜곡되고 막 이랬을 때, 6호 봐봐. 판결에 증거가 된 아까 뭐 의조되고 막 이랬을 때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의조되거나 변조된 것인데 이런 등등. 그래서 그게 막 뭔가 그 판결로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장을 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거야. 확정된 판결에 취소를 구하는 거야. 왜냐하면 판결은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가 기판력인데 이 기판력을 깰 수 있는 이제 이런 재심을 제기해서 재심 사유가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재심 사유가 있다라는 것만 받아들여지는 거지 설사 그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그 판결은 다시 봤을 때 판결 자체는 이 결론에는 똑같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막 그 재심사가 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해서 다시 한번 심리는 하더라도 결론은 그래도 그 결론으로밖에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재심이 취소 사유는 있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확정된 판결을 취소시키고 승부가 뒤집히는 판결이 나와야 맞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 문제점이 있더라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런 재심 사유에 대해서 쭉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재심에 있어서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원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460조에 그런 말이 있어. 좀 아까 말했듯이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판결에 있어서 그 결과물인 판결의 결론은 뒤집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재심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하여튼 재심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배워온 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했어. 한정적으로 열거했다는 것은 무한히 뭔가 문제 삼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사유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야. 요 이해에 다른 사유로는 안 돼. 뭐냐면 첫 번째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종래 판결을 변경하려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컨대 제척 원인이 있는 판사는 그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제척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대로 그냥 통과하면서 판결을 내린 경우에 나중에 그 판결은 배제되어야 될 판사가 관여한 판결이니까 일단 취소시키지. 다만 취소시켰어도 아까처럼 새로운 판사들이 공정한 판사들이 들어와서 한다 해도 결론은 그 결론밖에 갈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뒤집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그 제척되는 판사가 빼놓고 하더라도 뭐 결론에는 차이가 없을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되겠지. 그다음에 3번은 무권 대리인 등에 의해서 소송이 수행된 경우 등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재심 사유는 11호에 가서 보면 우리가 판결의 편치라는 거 배웠죠. 판결의 편치라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의 배제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12-10 앞에 옆번호 12-10에서 판결의 편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의도적으로 작출해가지고 자기 의도의 판결을 받았을 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됐을 때 그 공시송달에 그 받아야 되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절차 진행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공시송달은 어떤 송달이냐면 그 문서 등을 이렇게 보낼 때 지금 온라인으로 게시해서 너한테 갈 문서가 있다라고 하는 공시적인 그 한도에서 송달된 것으로 이제 처리하는 어쩔 수 없이 쓰는 송달의 테크닉인데 그 송달 받아야 될 사람은 자기 주소가 불분명하게 해놓은 것이 자기 이유에 자기가 그런 이유를 작출했다면 모를까. 지금 이 반대쪽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소송을 자기네 쪽에 뭔가 의도된 바를 거두려고 이 사람을 따돌리는 방도로 공시송달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런 상황을 작출해놓고 공시송달에 허가가 돼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라면 그 문서를 송달받는 사람은 예컨대 판결문이 자기한테 지금 패소한 판결이 진행돼서 판결문이 왔을 때 항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2주간 지나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2주 와서 보니까 우연히 등기부를 봤다든지 하는데 자기 영문도 모르게 이렇게 자기가 패소해서 등기가 넘어간 이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 넘어간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럼 지금에 와서 그것을 따질랬더니 확정된 판결은 다시 따질 수가 없다. 자기가 패소한 판결을 따질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 사유가 451조 1항의 11호 사유에 의해서 451조 1항 11호 사유에 의해서 그것을 취소시키고 이제 다시 심리를 하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작출했던 것에 대해서 방어해서 막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패소시키고 자기가 막아내면 소유권을 뺏기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등등이 재심 사유인데 이러한 재심은 언제 낼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456조 1항을 보면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된 뒤 우리가 재심의 대상은 확정 판결을 전제로 하는 건데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낼 수 없으니까 5년 이내에 내야 된다 등등인데 다만 그 예외적인 상황은 대리권의 흠 또는 기판력의 저촉을 사유로 하는 때에는 지금 말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457조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서의 재심 사유와 기판력의 저촉, 그 10호 사유가 기판력 저촉되는 사유예요. 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원래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같은 거에 걸리는데 259조의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에 걸려서 한쪽이 후소가 부적법 각하돼야 되는데 그게 뭔가 체킹이 안 됐는지 양쪽이 그대로 판결까지 서로 갔어요. 근데 그 판결이 어느 한쪽으로 똑같은 결론 쪽으로 간다면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그게 빡치게 나오는 결론이라고 쳐봐요. 똑같은 사건이 병렬적으로 진행되는데 거기서 컨트롤 되지 못하고 그대로 각각 갔어요. 근데 그 결론이 한쪽으로 나왔으면야 뭐 사건 두 개로 처리된 듯 하지만 결국은 결론이 같으니까 뭐 그 점에서 문제될 거 없는데 이게 결론이 완전히 정반대라든지 해서 모순된 판결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하나는 기판력이 서로 충돌이 되니까 그 10호 사유에서 재심에 의해서 취소를 시켜야겠죠. 그랬을 때 그런 때는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그 이야기죠. 그래서 457조가 기판력의 저촉을 재심 사유로 하는 때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요. 재심 이제 절차는 이제 관할 법원은 취소 대상 지금 재심으로 문제 삼는 그 판결을 내린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한다. 453조의 1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 판결을 내린 법원에 가서 재심의 소를 낸다. 그리고 그 전속 관할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재심 사유를 통과하면 이제 다시 심리를 펼치는 거죠. 그다음에 재심 사유가 통과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취소시킬지의 심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재심에 준한 준재심이라는 16-17 옆번호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재심에 준한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인데 준재심은 그것에 준한다니까 220조를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판결 이외에 소송이 종료되는 것은 청구의 폭이 있나, 화해, 재판상 화해 이런 것 등이 소송 종료 사유인데 그런 소송 종료 사유로서 청구의 폭이 일락이라든지 재판상 화해는 그게 조서화되면 그런 당사자의 행위가 그러니까 조서라는 건 꼭 판결문처럼 이렇게 서면에 조서가 꾸며지면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조문이 220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판력이 있느냐가 논란이 조금 있어요. 앞부분 가서 보면 해당 부분 가서 보면 기판력을 긍정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220조 조문을 바탕으로 지금 461조가 기판력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인 기판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그 기판력을 깨려면 재심처럼 준해서 준재심에 의해서 깨야 된다. 그 이야기를 461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정된 판결을 깨기 위해서는 이제 451조 1항의 11가지의 사유에 한해서 이제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확정된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는 청구 포기 인락 등의 조서에 대해서는 지금 재심에 준해서 처리해서 그 배제를 하고
심리를 다시 해달라라는 그 제도로서 재심에 준해서 461조가 준재심을 두고 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220조와 결부돼서 461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20조와 461조에 전제되는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청구 포기 인락 조서라든지 재판상 화해 조서에 기판력이 인정될 것인가가 논란이 돼요. 220조와 461조를 조문을 충실히 뒷받침해서 우리가 분석한다면 기판력이 긍정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기판력이 긍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220조에 의해서 기판력이 긍정되니까 461조 준재심이라는 것과 연결되죠. 만약 기판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굳이 준재심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판력이 있어서 확정됐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즉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번복하기 위해서 재심에 준한 이 461조의 제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461조의 제도의 의미를 살리려면 기판력이 긍정된다는 입장과 매치되는 게 이게 정합성이 있는 거죠. 만약 기판력을 청구의 포기 일락조서의 기판력을 부정한다든지 재판상 화해조서의 기판력을 부정한다면 준재심 카드까지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준재심까지 이야기를 했고요.